1948년 베를린의 아이들이 폭탄이 떨어지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상공에는 연합국의 비행기가 곧바로 여러 폭탄을 떨구기 시작했죠. 하지만 폭탄이 떨어진 곳에 겁도 없이 뛰어간 아이들이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사탕과 초콜릿 더미였습니다. 배고픔에 허덕이는 베를린의 아이들을 위해 미국 조종사가 간식을 낙하산에 매달아 이곳에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때는 1945년, 유럽을 장악하던 독일은 2차 대전에서 패하게 되자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은 독일을 4등분으로 분할하여 통치합니다. 동독은 소련의 점령하에 공산주의 체제를 이루었고, 서독은 미국, 영국, 프랑스로 이루어진 서방연합국의 점령하에 자본주의 체제를 이룹니다. 이때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은 소련이 점령하고 있던 동독 지역에 위치했는데, 베를린은 독일의 상징적인 수도였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 나누어 통치합니다. 공산주의 체제였던 동독에 유일한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서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외딴 섬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이 이렇게 독특한 형태로 존재하다 보니 양쪽을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동베를린에 거주하면서 서베를린으로 출근하는 사람도 정말 많았으며, 공산주의 체제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서베를린으로 아예 거주지를 옮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과 이념 차이는 곧 양측의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분할 이후 미국은 두 가지 엄청난 계획을 발표하는데, 첫 번째는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독일이 분할됨에 따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가 서로 부딪히자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을 반대하는 나라에 각종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죠. 두 번째는 마셜 플랜으로 2차 대전 이후 막대한 피해를 입어 황폐해진 서유럽 국가들을 위해 미국이 13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한 서독은 대폭 경제적 지원을 받아 성장하였고, 통화개혁으로 인해 시장 경제체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이 두 개의 계획은 공산주의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상 최대의 경제 지원이었죠. 이러한 연합국에 대항하여 소련도 즉각 조치를 취하는데, 이들이 아예 서베를린을 포기하도록 베를린 봉쇄령을 내립니다. 1948년 6월 23일, 소련은 전차를 동원하여 베를린시를 완전히 둘러싸 포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독 내에 위치한 서베를린의 육로와 수로를 봉쇄하고 서독으로 연결되는 철도 및 도로까지 모두 차단합니다. 또한 소련은 연합국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탈퇴함으로써 연합국의 통치권을 무효화하고 베를린의 완전한 점령을 노립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벌어질 미국과 소련의 일촉즉발인 냉전 체제를 불러일으킨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물자와 전력 보급이 차단된 서베를린의 지역이 엉망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200만의 대도시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됐으며, 당장 이곳에 있는 물자는 한 달치의 식량과 석탄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도 봉쇄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곳의 시장 물가가 전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와 영국 역시 본토에서 전쟁을 치른지라 모두 독자적으로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에 결국 미국의 결단만을 기다려야 했죠. 미국 역시 2차 대전을 치른 직후라 소련과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급속한 병력 감소로 그 규모가 크게 줄어서 무력으로 봉쇄를 풀기는 힘들었고, 서베를린을 포위한 소련군은 50만이 넘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독에만 해도 소련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죠. 이러한 소련의 단행에 대응하여 미국 대통령과 영국 외무장관은 서베를린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발빠른 대처를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전쟁을 피하고 서베를린을 살리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결정은 바로 공수작전이었습니다. 물자와 전력 보급이 차단되어 굶어 죽어가는 이들에게 미국, 영국 연합군은 대규모 수송기를 띄워 서베를린 지역에 생필품을 보급하기 시작한 것이죠. 공수물자는 초기에는 식량과 석탄 등의 필수품으로 한정되었지만, 몇몇 조종사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손수건으로 싸서 공중에서 베를린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공수작전의 후반기에는 아예 어린이들의 간식류를 포함해 담배, 커피 등의 기호품까지 할당해서 수송하기 시작하였죠. 해가 바뀌면서 미국의 말도 안 되는 물량을 수송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러한 미국의 작전에 베를린 시민과 독일 국민의 지지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 사진은 봉쇄된 베를린에서 힘겹게 지내는 아이들을 위해 껌과 사탕을 매단 낙하산을 만들고 있는 미 공군 게일 헬버스인데요.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간식 낙하산을 만들어 미군 공군기지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49년 1월까지 모두 25만 개의 간식들이 낙하산으로 투하되었죠. 그 당시는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초콜릿을 먹어본 아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후의 일이지만 1998년 50년이 지나 독일 템페로프 공항에서 열리는 행사장에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사람들은 이 남자의 등장에 모두 열광하였습니다. 바로 50년 전 간식 낙하산을 떨궜던 헬버슨이 79세의 나이가 되어 베를린을 찾아온 곳이었죠.
세월이 흘러 간식을 받던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헬버슨에게 다시금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제 민심은 점점 미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스탈린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미국의 수송기를 무력으로 요격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전면 전쟁은 스탈린 또한 도저히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8개월 만에 베를린 봉쇄를 해제합니다. 봉쇄령 해제 이후 서방연합국은 이후에 재발할 소련의 움직임을 대비해 군사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설립하고, 소련은 이에 맞서 공산주의 군사동맹 조약인 바르샤바 조약기구 HTO를 설립합니다. 1949년 공산 정권 하에 동독 국민에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공사 정권의 힘은 더욱 확고해져갔고 동독 주민들은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선거권을 인정받지 못했죠. 또한 소련이 경제발전 계획 약속을 지켜주지 않아 생활 필수품을 배급받으며 간신히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측의 상황은 더욱 벌어졌고 공산주의 체제 아래 동독의 사람들은 서독에 비해 팍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독 주민들은 서베를린으로 탈출하기 시작했고, 후에는 하루에 800명 정도가 도망가 12년 동안 약 273만 명이 서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심각성은 결국 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빠지게 될 정도였습니다. 이제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화폐의 값어치는 서독의 마르크가 동독보다 10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서베를린 시민들이 누리는 경제적 풍요로움은 동독인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는 이러한 동독과 서독의 분단이 40년 이상 지속되면서 두 개의 다른 사회에서 나타나는 서로에 대한 이질환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1961년 급기야 동독은 소련의 허가를 받아 탈출하는 국민들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자유주의의 유혹을 막아버리고 서쪽으로 향하는 통행로를 폐쇄하기 위해 베를린 경계선에 콘크리트 장벽을 세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이죠. 155km의 콘크리트 장벽이 서쪽을 둘러싸고 경계선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벽이 세워진다는 소문이 나돌자 일부 시민들은 동베를린을 탈출하기 위해 아파트 창문에서 서베를린 소방관들이 쳐놓은 그물로 뛰어내리기도 하여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장벽이 완전히 세워진 후 약 5,000명은 탈출에 성공하지만 이 과정에서 1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급기야 지하 터널을 파서 탈출을 시도하였는데 70여 개의 터널이 비밀리에 만들어지고 이곳을 이용해 300여 명이 서쪽으로 탈출합니다. 이러한 양측의 단절 속에서도 동독과 서독이 만나는 곳이 존재했습니다. 프리드리 슈트라세역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동서 양측 열차가 환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기차역인데, 분단으로 갈라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잠깐 만나 얼굴을 보고 헤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눈물의 궁전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하였지만 이마저도 엄격한 통제 속에서 이루어졌죠. 1969년 이때부터는 분단된 독일이 다시 통일이 되는 여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선 서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취임하면서 분단된 독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동방 정책을 추진합니다. 브란트 총리는 한때 나치의 만행에 대한 책임으로 폴란드를 향해 무릎을 꿇고 사죄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취임한 후 서독과 동독 사이에 최초의 정상회담을 가졌고 두 나라 간 인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동독의 연금 생활자를 비롯한 극히 일부만이라도 서독을 방문하도록 하였으며, 서독은 여행 경비를 마련하지 못한 동독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영비를 지급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의 의료비, 철도 요금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동독인들은 서독인들이 누리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여 통일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공으로 훗날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죠. 직접 방문하는 것 이외에 동독과 서독의 화합을 만든 결정적인 요인으로 미디어의 역할도 있습니다. 1973년부터 동독과 서독은 서로 기자단을 파견하여 머물렀으며 동독에서도 라디오와 TV를 통해 서독 방송의 수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공산정부의 세뇌, 선동만을 접할 수 있었던 동독 주민들이었지만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억압을 덜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은 소련 정부의 체제 붕괴로 인해 급속화의 물결을 탑니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베레스트 로이카라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정책은 소련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해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1989년 동유럽 곳곳에서 공산체제를 반대하는 시위와 혁명이 일어나자 동독 국민들도 자본주의 분위기를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동독 국민들에겐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공산당 정부의 부정선거 시위 때문에 정치적 불만도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독과 서독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동독에서는 이미 시위와 외국으로의 탈출이 빈번하게 벌어지자 동독 정부는 이들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여행 규정안을 마련합니다. 외국으로 탈출하지 말고 그냥 여행을 갔다 오라고 풀어주는 소리였죠. 이 규정안은 공산당 정부의 대변인인 콘토 샤보브스키가 선언하는데 이 사람이 벌이는 큰 실수가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규정안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올라간 그는 건네받은 문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때 그 내용은 여행 허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해야 하는데 그것을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출국이 인정된다고 발표해버립니다. 국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억압을 조금 완화하려던 공산당 정부의 의도는 대변인의 착각으로 완전 개방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한 기자가 언제부터 발효하는가라고 물었고 세부 사항을 몰랐던 샤보브스키는 지금 즉시라고 즉흥적으로 답해버리죠. 생중계였던 대변인의 발표가 끝나자 독일 전역은 떠들썩했으며 그의 발언이 TV로 방영되기 무섭게 수많은 동독인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달려갔습니다. 너무 많은 주민들이 달려오자 국경 수비대도 시위대를 막지 못했고 일부 흥분한 사람들은 도끼와 망치로 장벽을 부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 서독으로 건너갔고 그날 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1년 후인 1990년 2+4 회담이 열립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소련 4개의 국가와 동독과 서독의 정상들이 모여 독일 통일을 두고 최종 합의에 이르는데 여기서 독일은 분단된 지 41년 만에 국제사회에 인정받는 통일국가가 됩니다. 통일 이후 독일에게는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화폐 통합입니다. 서독인들과 동독인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5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이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를 1:1 수준으로 교환했다고 합니다. 서독 입장에서 막대한 손해를 감당한 것이죠. 또한 서독 지역민들은 동독 물품을 쉽게 얻을 수 있었기에 동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경쟁에서 밀려났고 이곳의 실업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문제 또한 서독의 기업들이 동독 지역에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실업률은 해결되죠. 대표적인 예로 BMW사가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공장을 건설하는데 그 규모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업인들이 동독 지역의 재건에 투자하여 현재 동독 지역의 경제 규모는 4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독일은 오늘날 유럽연합의 수장국 GDP 세계 4위라는 강국이 되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